아, 대표님. 네. 아, 이 빗길에 지금 어디 가십니까, 또? 아, 네. 교육에 관심이 많은 국회의원이 계신다고 해서요. 네. 강덕구 의원이라고 그분 인터뷰하러 갑니다. 지난번에 국회에 또 박민정 의원 인터뷰 하지 않으셨었나요? 네, 갔었죠. 그런데 이 강덕구 의원은 지역구 의원이신데 교육에 굉장히 좀 관심도 많고 또 공약도 자세히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런 공약 내셨고 또 어떻게 의정활동 하실 건지 좀 들어보려고 갑니다. 네, 빗길에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의원님께 인터뷰하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의원님의 공약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이렇게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셨는데도 교육과 관련된 공약이 너무 자세한 게 사실 되게 놀랬고, 예. 그리고 상임위도 교육위원회도 예. 지원하셨고, 예. 또 보니까 예전에 도의원 예. 시절에는 막 그 지역의 고교 평준화도 예. 예. 공약으로 세우셨고 해서 예. 굉장히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예. 예. 특히나 좀 이번에 지역구 출마하실 때는 고교 학점제 같은 예. 예. 공약 어떻게 보면 예. 지역구 출마하신 분들에게는 좀 굳이 공약을 채택하지 않을 수 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세세한 공약을 하시게 된 계기 아, 예. 그렇게 된 예. 이유 예. 그런 일단,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적 경험입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때는 한 반에 한 72명, 73번, 3명까지 있었습니다. 상상이 안 가지만, 그때 그랬잖아요. 아, 그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손잡아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좀 문제아였는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손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따스하게 말씀 한마디 해주시고, 그 덕분에 사람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좀 분노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수학여행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예를 들면 뭐 학생들한테 요구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교육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교육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역으로 교육 체제가 이 삶을 바꿀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그 청년 시절 보내고 이러면서 이 삶을 80년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삶을 되돌아보면서 야, 교육 체제가 이렇게 이 사람을 그리고 사회 체제를 만들고 바꾸는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제가 어떤 형태로든지 주체적인 역량을 키워서 정치할 기회가 생기면 좀 교육위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개인적인 이유. 그리고 80년대라는 특수한 상황. 그때 제가 그 페다고지라는 책을, 그때 뭐 어설프지만, 그러면서 제가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기존에 의원님께서 이런 교육을 바라보실 때 가지는 문제의식들이 보면 기존의 어떤 학교가 갖고 있는 또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 갖고 있는 문제들 이게 좀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좀 어떤 방향으로 바꾸고 하시는지 예를 들면 이제 교육 공약에 내거신 게 뭐 이런 고교 학점제 같은 것도 있으시기도 하고 또 보면 그 안양 지역의 어떤 좀 특별한 혁신학교, 혁신자치지구 같은 것도 확대 지금까지 쭉 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이런 방향을 갖고 계신 어떤 좀 제 경험치로는 어떻게 보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철저하게 일방적이잖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탑다운이잖아요. 근데 시대가 예를 들면 20,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대 초반까지 여전히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면 배움이라는 게 그냥 전달이었지 진정한 의미의 배움이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상곤 교육감 중심이 된 혁신 교육이 어떻게 보면 교육 시스템들을 바꾼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런
탑다운 방식, 그리고 일방적인 전달식의 교육 이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들. 예. 뭐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고교 학점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으로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이 다 예를 들면 정해진 시스템으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그 수요자 입장에서 선택하고 방향성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다양성 속에서 예를 들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게 제 생각입니다. 올해 이제 그 상임위 정해지시면서 교육위원회 가시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위원회 어떻게 왜 지원하셨는가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교육위원회 이제 뭐 2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임 기간 동안 내가 이것만은 꼭 한번 해결해 보고 싶다라는 정책이 있다면 저는 왜 교육위를 선택했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삶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여전히 예를 들면 삶의 경험 속에서 교육 환경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그런 환경들이 아직까지 교육의 중심 기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는 거죠.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예. 여전히 예를 들면 이런 말씀드리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저는 교육의 주체가 예를 들면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생님 입장도 중요하고 학생들 입장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 학부모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이 세 주체를 예를 들면 큰 틀에서 존중하면서 함께 교육의 방향성들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입법 발의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사실 이 부분 갖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예를 들면 전 학원의 학생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렇게 꼰대적 문법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면 학원위원을 여러 번 해봤죠. 근데 예를 들면 중학교 예를 들면 학생들을 학원이,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을 학원이 했을 때 예를 들면 미성년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 입장만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문법을 탈피해야 됩니다. 설령 우리 아이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와르보댐 10명에서 12명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10명에서 12명 중에 한 명의 목소리를 우리 사회가 담아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충분히 그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학생 대표가 학원위에 참여하는 순간 이미 그 아이는 개인 누가 아니고 학생 대표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요. 학생 대표로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또 이해 관계되는 뭐 세력이라는 표현 쓰지만 이해 관계되는 여러 그 단체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내는 거잖아요. 학생들도 주요한 예를 들면 학교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의미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의 의도도 알고 마음도 알지만 당연히 예를 들면 학생들도 학교의 한 주체로 인정하고 바라보고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어서 아까 방금 하신 질문에 이미 답이 있기도 한데 사실 이게 뭐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를 법적인 근거로 갖도록 하는 이렇게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했는데 학생회, 학부모회는 또 저도 교사로 했기 때문에 운영위에 저도 운영위원으로 참석하면서 공감이 되는데 교직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게 만들어졌을 때 학교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게 사실 교직원회랑 교무회랑 예를 들면 약간 좀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교무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영될 때는 사실상 이렇게 교장 선생님 지시하면 전달하고 적는 자리이고 근데 이걸 이제 법적인 근거로 만들면 여기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 궁금하기도 아, 하고. 저는 이제 교직원 회의라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행정실까지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예, 예를 들면 이제 그 일정 정도 구속력을 갖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죠. 예, 그 단지 예를 들면 자문하는 역할이 아니고요. 일정 정도 구속력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제의 요구를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고민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난번 발의하신 안에도 보니까 학운위에 교직원회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는 그만큼의 권한을 좀 부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자세한 거는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담아야죠. 예, 예, 그 예. 디테일한 것까지는 예.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일단 그렇게 그 법률화를 개정하면 거기에 맞게 법의 취지에 맞게 우리 그 시행령에 담을 수 있도록 정부랑 협의를 해야죠. 예. 기왕이면 그 교직원의 기능에 있어서 좀 더 교사들의 의견들도 물론 이제 학생과 학부모 의견도 충분히 주체로서 예. 충분히 의견 제시할 수 있듯이 교직원회의도 말씀하신 대로 단순 자문의 역할이라기보다 교사로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뭐 충분히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제 코로나19 좀 사태 쭉 지금 진행되면서 어쨌든 저희가 대면 수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굳이 애들 얼굴 보고 해야 되나 인터넷 강의 너무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실제 그렇게 해보니까 오히려 학습 격차가 더 커지고 특히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좀 학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들의 문제 이게 좀 더 커졌고 오히려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공교육의 역할이 더 좀 강조되고 네. 확대돼야 되지 않냐.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난번 의원님 발의하셨던 기초학력 보장법 예, 예. 이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고 기초학력 보장법 발의하시게 된 그런 취지나 그런 계기 좀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좀 앞으로 우리 공교육이 좀 이렇게 발전해 갈 때에 이제 저희 좋은교사운동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혼자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기본적인 역할만 공교육 해주면 되지만 좀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 또 가정형편이라던가 이런 취약계층의 아이들은 공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싶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공교육이 좀 더 이렇게 발전해 가야 될 부분들 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비대면 교육이 코로나19 이후에 중심 교육 방식으로 수업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 가장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이게 학교가 단순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공간이 아니었구나.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지식 전달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회성도 배우고 그리고 관계도 만들어가고 그 속에서 삶의 존재의 의미도 키우고 이런 공간이었구나.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장소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공교육의 본질이 뭐고 그리고 공교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좀 답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성찰을 하는 시간을 준 거잖아요. 전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가 교육 현장에서 이런 물음에 나름대로 전 좋은 또 이 길들을 어떻게 보면 주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 최근에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소위 말하는 그 학력 격차가 더 심해졌다라는 거는 교육부 관계자도 그렇고 대부분 다 현장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 격차라는 게 사실은 예를 들면 그 가정 환경에 따라서 이 격차가 차이가 훨씬 나잖아요.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뭐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면 부모가 옆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이 기간들 속에서 예를 들면 또 걷다 좀 사교육까지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간이 이 정도 중산층 이상한테는 훨씬 더 좋은 기회지만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단순 맞벌이 부부 이런 가정의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격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될 건가? 이거는 사실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예. 그럴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교사들의 역할이 더 커져야 되고 예. 1차적으로 이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기초학력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교사들이 먼저 1차적으로 내가 한 수업에서 예. 잘 못 따라오는 아이가 있으면 먼저 1차적으로 커버해줘야 되고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담임교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예. 좀 개입해주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좀 안 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학교 시스템으로 또는 학교 밖 시스템으로 지원해주자. 예. 이게 이제 기초학력 보장법의 예. 취지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내셨던 이게 과정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게 제가 그 부지사를 할 때 느꼈던 건요. 제일 중요한 건 예산과 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선생님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1학년 3반이야. 그러면 선생님에 따라서 기초학력이 약간 이렇게 부진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기초학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한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선생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시스템을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갖고 예를 들면 그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안에 그것과 관련된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걸 그 담임 선생님 해주면 제일 좋지만 그게 안 되면 예를 들면 그 학교 안에서 선생님 중심으로 기초학력에 대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데 지금 정교조에서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평가 방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는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그 지필 중심으로 평가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예. 저는 진단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그것이 꼭 한 가지 방식만 아니고 몇 개 방식으로 혼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떨어지면 중학교 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는 순간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교육이 안 그래도 예를 들면 이 격차를 더 예를 들면 만들어가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쨌거나 좀 격차를 어떻게 공교육에서 줄일 건가 이런 부분 속에서 고민을 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좀 전에 그 담임 선생님 얘기했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이 또 교육장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으로 나름대로 좀 방안들을 만들어 가지만 대책을 그게 아니면 아무래도 좀 관심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법제화하자라는 거죠. 이게 뭐 단순하게 평가 방식 이런 거는 충분히 저는 논의하고 의논하면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거나 이런 이 격차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격차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막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간단히